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대테러 정보 수집용으로만 사용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대북 활동이나 대테러 정보 수집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6.9%. 그러니까 10명에 3명이 채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52.9%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5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은 아마 민간인도 사찰했던 거 아닐까, 이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죠. 정부가 이제 무슨 말을 한들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누구 말인지 아십니까? 10년 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참여정부에 대고 한 말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당 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당 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당 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당 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4시 35분 돼갑니다. 곳에 따라 소나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내리는 것 같죠? 조금 전 서울 합정동 스튜디오 인근에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가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습니다. 계시는 곳들도 아마 오늘 내일은 날씨가 좀 요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해킹 사건 관련해서 자살한 직원이 삭제했다는 파일을 온전히 복구할 수 있느냐. 네.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네. 이게 뭐 워낙 전문가가 지웠으니까 간단히 어떻게 해서 복구시킬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삭제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많았는데 국정원에서는 자신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0% 복귀할 수 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이거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채로 논란만 커지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현재까지 상황을 보니까요. 네. 그 직원이 삭제를 할 때 예상외로 단순히 이 딜리트 키를 누르는 정도의 식으로요. 네. 비교적 간단하게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렵지 않게 모든 파일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흔히 알려진 아주 견고한 수준의 삭제 방식 가운데 하나죠. 이른바 디가우징. 예. 이 자기장 삭제 방식입니다. 디가우징은 컴퓨터 저장 매체에 데이터를 지우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자기장을 사용해서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거의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의 자료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때문에 숨진 직원, 국정원 직원이 아마도 이 방식을 사용해서 삭제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사실상 복원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우려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하루 내내 다수의 언론이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디가우징이 아닌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삭제가 됐다. 어렵지 않게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보면은 뭐 복제 여부는 전혀 문제가 복귀 여부, 복구죠, 복구. 예. 복구 여부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예. 여권 실력자가 뭔가 흘린 모양인데 그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그게 다냐.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가 남는 거겠죠. 지금 예. 이것은 이게 참 어려운 게 해법은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그 해법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누가 정확히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씨가 계속 남을 거라는 게 지금 걱정거리 아닙니까? 예. 국정원이 공개를 한다고 해도 지금 자살한 임 과장이 지운 거 말고 해킹 장비 들여와서 여지껏 운용한 기록이라고 서령 공개를 한다 해도 그게 과연 다일까를 누가 판정해 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 예.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네, 이런 거고. 근데 야당은 그 자살한 임 과장의 직급을 고려할 때 그에게 삭제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삭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거 새로운 또 논란거리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어요. 과연 과장 혼자서 그럼 과장이면 뭐 실무자의 중상의 허리쯤에 해당하는 건데 국정원 내부가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그냥 지워야겠다고 맘먹으면 바로 지워버려도 되는 건가? 네.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인가?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조직적 은폐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 오늘 이 당내 회의에서 해킹 의혹으로 자살한 임모 과장은 4급 이하의 직원이다. 자료 삭제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또 권한이 없는 직원이 어떻게 삭제했는지 의문이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 의원은 정보위 이후에 자료가 삭제됐다면 조직적, 집단적, 광범위한 삭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대한 문제라면서 임 과장이 여기에 동원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 의원은 삭제된 자료가 임 과장의 개인 컴퓨터인지 또 국정원의 메인 서버인지 해킹팀의 해외 서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신 의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이 해킹팀과 거래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 시티즌랩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2개 회사의 서버가 이용됐다. 감청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 서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에 있는 기기만 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다가 아닐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한편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을 지적을 해주신 대로요. 사태가 불거진 뒤에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파일이 손쉽게 복구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로 온전하게 삭제됐던 모든 파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공개를 꺼리는 쪽, 공개되길 원치 않는 쪽이 전부 복구할 수 있다고 여론 환기를 한 다음에 복구된 파일을 제시하면서 각종 논란을 일거에
덮으려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 내지는 지적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새정년은 이병호 현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새정치연합은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정도의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이병호 현 원장, 원세훈 전 원장, 또 이 나나테크 관계자 등을 조금 전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핵심 고발 내용은 이 IT 업체죠. 나나테크라는 곳이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또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내부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형법 위반 사항으로 각각 지목이 됐습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이죠. 송호창 의원은 이번 1차 고발에 이어 추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2, 3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외부 시민단체들도 고발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위원장이죠. 안철수 의원은 고발 배경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SK텔레콤 3개 회선의 가입자를 확인하면 내국인 민간인 대상의 사찰인지 확인할 수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구속 수감 중이고, 예. 이병호 국정원장 고발. 이게 이런 걸로 물론 뭐 법적인 조치 취해둬서 나쁠 게 없긴 하겠지만 조금 그렇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좀 지켜봐야죠. 이건 뭐 아주 가장 따끈따끈한 감자 정도가 아니고 활화산, 마그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죠. 한편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자살 직전 탔던 마티즈 차량 번호판이 바꿔치기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정말 착시 현상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참 이상하긴 해요.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예. 경찰이 다시 한번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못을 꽝꽝 박았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가요. 네. CCTV 폐쇄회로 영상이죠. 이걸 분석한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동영상을 초당 30프레임으로 나누어 보면 마티즈 차량의 진행에 따라서 동일 번호판이 밝은색 또는 어두운 색으로 변화한다면서 1999년식 빨간색 마티즈의 녹색 전국 번호판으로 같은 시간대 재현 실험을 수십 차례 진행한 결과 실제로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왜곡돼서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들도 저화소 CCTV 카메라 촬영의 경우엔 빛의 간섭과 화면 확대에 따른 깨짐 현상으로 번호판 색깔이 왜곡돼 다른 색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을 빛의 간섭이며 피사체가 과도한 빛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답니다. 자, 앞서 지난 18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과정에서 그가 사망 직전에 타고 간 마티즈 승용차 번호판이 바꿔치기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먼저 제기가 됐죠.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국정원 직원 임 씨가 차를 운행한 사진이라면서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CCTV 영상의 번호판은 흰색인데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한 마티즈 승용차의 번호판은 초록색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예, 저는 색깔은 그럴 수 있다 치고요. 예. 그 모양은 정말 좀 황당하긴 해요. 그 CCTV에 찍힌 거 보니까 길쭉한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그거죠. 예. 영업용이 아닌 경우는 흰색 번호판에 검은 글씨든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납작하고 긴 길쭉한. 그런데 숲속에 산속에 이제 문제의 그 자살 차량
지금 모든 신문 사진을 봐도 녹색 번호판에다가 옛날 구형이어서 예. 지금 것까지 이렇게 납작지 않고 가로는 좀 짧고 세로는 좀 지금보다 훨씬 긴. 그래서 난반사나 색의 교란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녹색이 흰색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있다고 치고 경찰말이 이렇게 수긍을 한다고 해도 형태까지 변하게 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마티즈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해지지는 않겠죠. 뭐. 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경남기업 회장이기도 했죠. 고 성완종 씨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 유명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오늘 첫 공판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첫 공판에서부터 1억 원 중간 전달자로 홍 지사와 함께 기소된 윤승무 전 부사장, 이 윤 전 부사장은 형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네, 언론인 그러면서,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선처를 요구했고요. 홍 지사 측은 그게 거짓 진술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심리로 공판은 열렸습니다. 여기에 홍 지사는 출석은 안 했고요.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만 피고인석에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윤 씨 변호인은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 사실을 자백했다. 홍 지사에 대한 악감정, 유감 같은 거 없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밖에 없었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니까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 유무죄 다툼 안 하고 인정하고 양형 다툼만 하는 케이스로 볼 수 있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 변호인은요.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윤 씨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 1억 원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홍 지사 변호인은 또한 돈 받은 날짜를 특정하라. 이렇게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사실대로 윤 씨가 의원회관 707호실에서 1억 원을 줬다면 의원회관 출입 기록이 나올 테고 출입 기록 날짜 중 하루가 될 텐데 왜 날짜를 특정 못하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네. 검찰이 홍 지사의 1억 원 수수 시점을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인 2011년 6월까지로만 공소장에 적고요.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대목 파고든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출입 기록을 확인하는 등 애를 많이 썼지만 날짜 특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판례상 2달여 기간으로 특정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날짜 특정까지는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네. 예. 검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간접적으로 배우는 게 있네요. 판례를 보니까 예. 2달 정도 상간으로 이렇게만 해도 시기를 특정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오고 있다. 예. 이런 얘기네요. 예. 우리는 특정일 그러면은 7월 17일 뭐 이를테면 콕 고나를 찝어서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았더니 2달 정도군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하고 족칠 때는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야 이러거든요. 수사할 그렇죠. 때. 경찰에서 조사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의원회관 들어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뭐 많이 갔죠. 방문증을 뭐 상시 출입 방문증이 아니고 예. 뭐 이렇게 일시 좀 출입 일시 때는 출입 받아야 되는 경우에 그럼 기록에 어디 다 가면- 남는데. 근데 제 기억에는 예. 물론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디 갑니다 하면 그 방에 전화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면 그냥 주고 마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건 좀 어려운 대목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아무튼 뭐 상시 출입증을 갖고 있었으니까 예. 이제 출입 기자한테 나오는 거 예. 바꿔본 적은 없는데, 그게 그렇게 꼼꼼히 하나 싶긴 합니다. 예. 어쨌거나 별 할 말 없어 보이는데 참 말이 많습니다. 누군지는 아시겠죠? 예. 자, 20대 초반 청년층 저임금 근로자가 지난 5년간 무려 1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어마어마하군요. 예. 20대 초중반이면 이제 갓 고등학교나 대학 휴학생들 졸업하자마자 이런 것일 텐데. 자, 오늘 통계청하고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20에서 24세 저임금 근로자 수 2009년 49만 9천 명 정도였는데 지난해 60만 3천 명으로 늘었답니다. 10만 명이 넘게 늘어난 겁니다. 해당 연령층 내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44.4%에서 44.6%로 살짝 높아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요. 저임금 근로자를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규정을 합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53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요. 5년 전보다 청년층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청년층 내에서도 20에서 24세 연령대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늘었으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할 20대 초반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을 더 늦춰서 전체 고용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목이겠죠. 특히 학업하고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20에서 24세 청년층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수와 비중이 함께 늘고 있다는 거, 이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모 경험 등을 이유로 무급 또는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보통의 근로자와 동등한 업무를 지키는 열정페이 논란,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불살라야 할 것은 열정 많지만 페이도 열정 수준으로 준다면 한 열정 있게 주는 건 좋죠. 근데 너는 열정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 배우는 거니까 그 도제 장인의 그 도제시 견습생 그 정도만 받고서 일하는 것도 고맙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 중세식 고용주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중세식 고용주. 다른 말로 하면 전근대적 고용주. 그렇죠. 아니 중세 때 그랬죠. 우리 대장간에 와서 일하는 거 배워라. 그때는 뭐 그 배우기 위해서 뭘 싸들고 가기도 하고 뭐 이랬었으니까. 그랬죠. 수업료 내듯이. 그렇죠. 뭐 서로 만약에 인기 있는 곳이라면 서로 배우려고 하면 제가 감자 2알 가지고 왔으면 난 4알 가지고 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조금 형편이 있는 집안에서는. 아무튼 도제 장인의 관계로 했던 것은 중세인데 지금 자본주의도 후기 자본주의를 지나서 이제 정보화 사회도 고도의 정보화 사회, 그래서 뭐 탈정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돈 주는 거는 중세식으로, 열정은 불태워서 일하라. 돈은 도제 장인식으로 주겠다. 비참합니다. 자,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 노회찬 후보를 2차 결선 투표에서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대역전승을 일궈냈는데 대표되고 나서 새정년 등 야권 일각의 호남신당 창당 논란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군요. 심상정 신임 대표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공천이나 혁신 과정에서 밀려난 분들이 선거 때마다 살아남기 위해 이합 집산을 하는데 그런 신당 시도라면 호남민들이 잘 알아서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또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새로운 당의 출현이나 성공이 쉽지 않았다면서 퇴행적인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당은 호남 지역민들이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면서 이렇게 밝혔고요. 심 대표는 또 이 말이 재밌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 3분의 1의 지지를 받았는데도 신당 창당 시도가 실패했다. 신당의 전망에 대해 지금 묻는다면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들으면은 기분이 굉장히 좀 나쁠 것 같습니다. 심 대표는 당리당략의 연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호남 정치 혁신 연대를 실현해서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신당 창당 가능성 계속 내비치고 있는 천정배,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천 의원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구상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기득권 타파, 주도 세력 교체, 민생 살리기 등 광주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호남 정치 3대 혁신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과 판을 같이 짜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호남민들이 잘 알아서 정리를 해줄 것이다. 즉 높은 정치 의식을 믿는다. 호남 정신 아무나 팔고 다니지 말라라는 것과
이른바 광주 시민들, 호남인들의 정신은 기득권 타파와 주도 세력 교체, 그리고 진정한 민생 살리기다 이거죠. 예. 심상정 의원이 뭐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정확한 지적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호남을 욕되게 하거나 호남의 자존심을 거들먹거리면서 파는 사람들을 정확히 골라서 알아서 마음속으로 채점하는 것. 뭐 표로서 되겠지만 그런 거 하나와 지금 이런 말들을 그냥 기자들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치 현장에서 각각의 현상에서 분명히 풀어내가는 것. 그랬을 때 정의당의 규모는 작지만 그 정치적 비중은 또는 알맹이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에 돌아온 김효진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4시 58분 막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다음 경제 뉴스로 넘어가죠. 변현주 사랑해님, 변현주를 정말 많이 변현주 아나운서 이제 같이 일을 못하는데 네. YTN에서 방송한 CCTV를 계속 돌려보고 포토샵 등 프로그램으로도 살펴봤는데 범퍼 가드나 선바이저, 번호판 등 희미하지만 확인이 가능하더군요. 제 생각에 마티즈가 진짜냐 아니면 조작된 거냐 이런 걸로 시간 소모하는 것보다는 나나테크나 해킹된 핸드폰 그리고 프로그램 그다음에 외부로 유출된 해킹 내용 이런 걸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토렌트인가요? 그 P2P 외국 사이트에 올려진 약 400기가 분량의 해킹 원본이죠. 이태리의 해킹팀사를 어느 해커가 뚫어서 통째로 지금 토렌트에 올려놓은 거, 위키트리는 그 중에서 좀 발췌해가지고 따로 또 올려놨고요. 그 분량이 무려 400기가나 된다고 해요. 물론 다 영어 같은 걸로 주로 영어로 이제 교신을 했으니까 쓰여 있고, 근데 그 이메일 내용으로서 이제 무슨 일이 오갔나 이런 걸 추적하는 거죠. 아주 전문적인 컴퓨터 해킹 관련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뭐 일부는 뭐 있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차라리 그런 것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왜냐하면 그게 지금 국가별로 이렇게 잘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검색키를 활용해서 한국 관련만 이렇게 뽑아내야 하는 그런 작업이 있으니까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여러 언론사에서 다 하고 있고 해왔을 텐데, 혹시라도 관심이 있고 이러신 분은 그거 토렌트 또는 위키트리에 가서 뭐 많이들 분석은 했습니다만 이메일을 직접 보시면 이 일이 오가서 이렇게 쭉 순서별로 돼 있으니까요. 이메일 그 답장 오가고 하면은 히스토리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어쨌거나 참 비참한 일입니다. 스토리텔링님,
번호판, 그 마티즈, 빨간 마티즈 임 과장이 탔던 번호판 색깔 다르다고 의심하지 마셈. 님들은 007 영화도 안 보셨음? 007 영화도? 그러면서, 이거 해명이 되는군요. 빨간 마티즈의 번호를 보니까 녹색도 있고 흰색도 있네요. 그래서 안에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붕, 찡 해가지고 이렇게 탁 바뀌는 모양이에요. 찌지리라는 분이 아마 만드신 그림 같은데 007이면 이런 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겠죠. 애청자 기영님, 새정년이 국정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홍위병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홍위병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 부끄러움을 알면 홍위병이 되겠습니까? 네. 출첵 인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떡장이 보더, 기억에 남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범퍼 가드가 어떤 분은 등산한 마티즈의 다크서클이라는 말에 너무 웃겼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 마티즈의 범퍼 가드도 있었나요? 근데 아무튼 그게 등산한 산에 올라간 임과장차 그 마티즈 다크서클이다. 신경민 의원의 국정원 직원 관련 뉴스에 집중해야 할 듯하네요. 라고 행복한 둥이맘님. 아무래도 언론 감각이 탁월하고 오랫동안 언론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주제나 핵심을 뽑아내는 그런 건 좀 다른 의원에 비해서 탁월한 점은 확실히 있죠. 똑같이 정보위의 보고 레포트를 받더라도 잘 정리해내는 건 있습니다. 네. 이게 다들 관심이 많으시네요. 실은 좀 다른 해킹 자료 이런 거에 좀 집중해보자는 다른 청취자분의 말씀도 계셨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많이 올라오곤 있으니까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고요. 백마강 달밤님은 번호판 색깔이 CCTV 화질상 또는 빛의 반사상 문제라면 그 차량의 이동 경로에 있는 다른 CCTV 영상을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동 경로에 있는 카메라가 다 같은 사양은 아니지 않겠느냐. 카메라 사양은 비슷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 카메라와 피사체, 찍힌 마티즈 번호판관의 그 교차 각도, 당시 광선의 양, 그다음에 통과 속도 이런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아주 빠른 속도로 통과해버리면 순간 정지화면으로 잡아도 얼마나 읽어낼 수 있을지. 그 CCTV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설치되는 것일수록 해상도도 높고, 왜냐하면 조금 야간이거나 조명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아주 흐릿하게 찍혀서 포착된 인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CCTV 해상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설치됐느냐에 따라서 사양이 다른 건 맞는데 동일 주로상에 있다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통과 속도도 문제가 되겠죠. 어쨌거나 본질적인 것은 그 유서가 임 과장이 쓴 게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언론에서도 평소 임 과장의 필적과 대조를 해봤다 이런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 지금 그냥 경찰이 마티즈 안에서 나온 유서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닐봉투 속에 넣어가지고 쭉 카메라맨들 앞에서 쭉 이렇게 보였던 거 아닙니까? 다 이제 유서라고 믿는데 맞을 거라고 보지만, 성완종 리스트 때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유서, 암흑의 몇 억, 그 총 56장가 55장가 그랬죠. 그거는 필적 감정 의뢰해가지고 바로 몇 시간 만에 이거 성완종이 쓴 거 맞다라고 검찰이 공식 확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이게 고 임과장, 국정원 임과장이 자필로 쓴 유서가 맞다, 임과장의 평소 글씨체와 맞다, 이런 거 지금 어느 누구도 확인했단 말 못 들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필적 감정 해보자고 누구 말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누가 봐도 그건 임과장일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임과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차라리 번호판 얘기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그 유서 정말 본인이 쓴 거 맞냐? 응? 언론이면 차라리 그런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친 기타님. 저 이분 기억납니다.
닉네임도 특이하지만 아주 쾌활하시고 기타 솜씨도 빼어나시다고 들었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셨고 안타깝게도 시력 일부를 좀 상실하셔서 이제 시력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미안하게 할 정도로 주변을 유쾌하고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주도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지압도 굉장히 시원하게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강윤 선생님 오랜만에 본방 출첵합니다. 다시 듣기로 계속 듣고 있기는 했습니다.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들으시는 거 맞네요. 제가 제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십사고 수차례 말씀드렸건만 꼭 호칭을 해야 하면 이강윤 앵커 정도로 불러달라고 하셨건만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쓰시는 거 보니까 오랜만에 들으셨거나 일부러 반항하시는 걸로 접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친 기타님. 언제 기타 솜씨도 한번 들어야 되는데요. 대후영님, 네, 고맙습니다. 파란 오딱님, 오늘이 중복 날이었죠? 휴지통 복구하면 된다고요? 선만님은 딜리트 키 얘기가 사실이라면 야 이거 국정원인데 겨우 딜리트 키 정도로 지운단 말이냐, 이거 우리 국정원이 너무 무시당한다라고 비꼬아 주신 것 같아요. 딜리트 키 이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복구가 가능하다고 저는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새싹당 콩차가 그렇게 좋은지는 전창걸 씨든가 그분은 요즘 개그 코미디 건 안 하시나 봐요. 팩트 TV 얘기도 했고. 자, 중복날 서로 뭐 이렇게 힘내고 그러자는 말씀들을 많이 했고. 이재향님인 오늘은 중복입니다. 중복의 핵심 목표는 온 힘을 하나로 모아 1인 1닭의 정신으로 닭의 목을 쳐도 새벽은 온다는 마음을 가지면 온 우주가 도와서 더위가 물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 번역기가 필요한 어떤 여사님의 어법과 매우 흡사하네요. 부천지역 조합원이 쓴 글을 퍼왔다고 부연해 주셨는데 1인 1닭의 정신으로 닭의 목을 쳐도 새벽은 온다. 결국은 또 우주가 도와주는군요. 네. 그놈의 우주의 도움 좀 제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올려주신 것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해오름 자산의 오진근 대표,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오진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이 0.3% 늘어나는데 그쳐서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IMF 체제 이후 최저였다고요? 이거 정말 심각하긴 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국내 총생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연율로 하면은 2.2% 성장에 그쳤는데요. 네. 한국은행은 메르스와 가뭄의 영향이 이전 전망 때보다 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항목별로는 민간 소비는 준내구재와 서비스가 줄어서 0.3% 감소했고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재화 수출을 중심으로 0.1% 증가에 그쳤고 수입은 원유, 자동차 등이 늘어서 0.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준내구제와 서비스가 많이 줄었다. 6월 수출액 6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유가, 국제 유가 지금 싼 건 다들 아실 거고 그 영향으로 불황형 흑자는 어쨌거나 이어갔는데 불황형 흑자라는 게 사실 좀 자위에 가까운 그런 말이에요. 네,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출 금액 지수가 저유가에 따른 석탄, 석유 제품의 영향이 지속돼서 6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그리고 무역 지수 및 교역 조건에 따르면 6월 수출의 금액 지수는 2.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철광석이나 석탄, 석유 제품 등이 감소해서 전년 동월보다 14.5%나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순상품 교역 지수는 수출 가격보다 수입 가격이 더 크게 내려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소득 교역 지수는 순상품 교역 지수에다가 수출 물량 지수까지 곱해서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21.3% 상승했습니다.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이제 2년 만에 경제 활성화를 화두로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에 나선다고 지금 예고를 했죠. 청와대에서. 네. 내일 만나는 건데 재계 인사들 벌써 2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네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째인 2013년 8월에 재계 총수들을 청와대에서 회동했는데 이때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년 6개월 임기 절반을 맞아서 이제 재계 총수들을 만나는데 명목은 경제 활성화지만은 사실은 핵심 주제는 비리 재벌 총수 사면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입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 것을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해냈는데 네. 하반기는 노동시장 개혁, 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다른 말로 쉬운 해고, 그리고 임금 피커제, 다른 말로 임금 삭감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재계 입장에서는 비리 재벌 총수 특별 사면을 화두에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 같습니다. 특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차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성인 하나그룹 회장은 직접 거론하면서 사면 건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결국은 누구 좀 잘 봐주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엉망입니다. 이런 얘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회장들이 나오면 국제경제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국제금융환경 이런 게 갑자기 확 바뀐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명분인데 저는 비리 총수 사면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가 있는 그거하고 국제경제관계나 노동시장 구조 개편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저는 잘 감이 오질 않아서 우리 실물경제 전문가인 오 대표의 견해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상관없는 거지요? 네. 저는 상관이 또 있을까 하고 공부를 좀 해볼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온다고 $1 환율 또는 $1 환율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서 이탈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자,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무려 710조 원이라고요? 제가 얼마 전 마지막 들었던 게 560조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바가 있는데 물론 몇 개월 전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어마어마하게 늘었군요. 그래서 이게 1년 새 38조 원이나 증가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계부채는 한 1100조 원 되는 거죠. 금융권으로부터. 와, 30대 재벌은 710조 원을 쌓아두고 있는 거고 전 국민들 전체 가계는 1100조 원.
사내 유보금보다 한 400조 원 많군요. 이걸 이제 다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대조가 심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일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30대 재벌그룹 26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사내 유보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내 유보금이 30대 재벌은 710조 원 쌓아두고 있고, 그래서 1년 전보다 6% 늘어난 38조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룹별로는 5대 그룹이 504조 원을 쌓아두고 있고, 24개 이제 재벌 그룹들은 206조 원의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재벌 가운데 5대 재벌만 38조 원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5대 재벌 가운데서도 삼성, 현대차가 전가액 38조 원 가운데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룹별로는 그 삼성그룹이 233조 원 사내 유보금이 있고, 현대차가 113조 원, SK가 70조 원, LG그룹과 롯데그룹이 44조 원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 그런 상황이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낙수 효과는 전혀 생기지 않았다.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나저나 전체 국민이 1100조 원을 지금 빚지고 있는데 30대 재벌 창고에는 710조 원이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딴 나라 얘기 같아요. 저기가. 네, 그 IMF 때는 기업이 풀어나서 금모기해서 가계가 이렇게 밀어줬는데 지금 17년 동안 네. 기업과 가계 상의 완전 천지 차이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 30대 재벌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사주거나 일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그들의 오늘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외국에 갔다가 팔아서 거기서도 돈 번 거 많겠지만 어쨌거나 네, 그 뿌리는 국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우리가 열심히 사주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야, 이건 너무 큰데. 자,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양강 체제가 더욱 확실해졌다. 그러니까 1, 2등이 그냥 꽉 석권하고 있고 LG 등등 중국의 샤오미 뭐니 돌풍은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은 삼성과 애플을 넘보기에는 아직은 좀 멀다. 이런 게 또 한번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26.8%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4대 중 1대가 삼성전자 폰이고 애플은 16.4%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하게 이제 6대 중 1대가 애플 폰, 아이폰입니다. 양사가 시장 점유율 43%로 확실한 양강 체제를 구축했고 3위와 4위는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가 차지했는데 7.6%, 5.9%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LG전자는 5.8% 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그 트렌드포스는 올해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을 11.6%에서 8.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도 100% 이상 또는 두 자릿수 이상 고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8%니까 굉장히 성장이 둔화됐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삼성전자와 애플 외에 나머지 업체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네. 두 회사 말고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LG 같은 데는 뭘 해야 먹고 살고 생존할 수 있답니까? 네, LG G4가 물론 2분기는 좀 더 이제 팔렸지만은, 네. 이렇게, 양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27%, 애플이 16.4%. 애플이 삼성보다 상당히 떨어지기는 한데, 실제 순수입은 훨씬 크다면서요. 네. 전체 스마트폰 이익에서 92%는 애플이 차지하고 있고, 삼성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7%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오히려 적자랍니까? 네. 그러면 화웨이나 샤오미, LG 이런 데는 휴대폰을 팔고 마켓 쉐어도 일정 부분 갖고는 있지만 실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이 적자래요? 예, LG전자가 아주 소폭 흑자고 거의
이렇게 브레이크 이븐이거나 똔똔이거나 아니면 이제 적자 손익분기점을 깨는 수준이거나 조금 흑자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적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적자 내면서도 왜 만든답니까? 샤오미나 중국의 화웨이는? 일단 그 시장에서 그 퇴출되면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 다음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펜텍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렇죠. 네. 다른 분야에서 조금 이득을 보고 그 이득으로 이것을 보전하더라도 일단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적자를 보면서도 일단은 경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가 7.6%와 6%, 그리고 우리 LG전자가 5.8%, 그러니까 뭐 6%라고 치면 이 세 군데를 합치면 12, 19, 약 20%에 육박하거든요. 네. 삼성이 27%, 애플이 16.4%, 그다음에 3, 4, 5등을 합치면 20%. 그런데 순이익 면에서는 극명하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휴대전화 가지고 몇 년간 재미를 봐오고 이걸로 좀 덕분에 먹고 산, 특히 삼성 쪽은 그렇지만 이 시장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만한 시점.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 이게 확실히 필요할 때가 맞긴 맞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노동시장 쪽 한번 보시죠. 인턴을 채용한 3곳 중에서 2곳. 그러니까 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법을 다 어겼다고요? 네, 20일 고용노동부가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51곳에 노동법 위반적으로 감독한 결과를 보면 무려 103곳에서 23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 조치됐습니다. 대상 업체는 호텔이 44곳이고 패션업체 23곳, 미용실 19곳, 제과 제빵업체 8곳이었습니다. 뭐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유명 브랜드나 대기업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45곳으로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50곳으로 또 3분의 1이 해당됐고, 또 한 달 이상 일하면 줘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는 업체도 32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가 이러한 임금 미지급으로 챙긴 돈은 16억 3,500만 원이고 피해 근로자는 2,258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9개 업체는 그 서명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심각하군요. 성수기에 직원 대신에 인턴을 쓰고 고작 한 달에 30만 원만 준 대기업, 호텔. 와, 이럴 정도입니까? 성수기 때 네, 인턴을 썼는데 30만 원밖에 안 줬다? 네. 정말 문제군요. 네, 그 대기업 계열 호텔인 A사는 그 여름철 성수기에 70%나 이제 인턴으로 사용을 하는데, 인턴에게 준 것은 고작 월급 30만 원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유명 패션업체 A사는 정식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을 했지만 단지 인턴이라는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3개월간 월 5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리조트 업계에서는 여름철 성수기 현장 실습생들을 대거 채용하는데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인턴 활용과 관련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만드는데 인턴의 개념이나 법적 지위, 인턴과 근로자의 구별 기준 등을 담아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대기업 소속 호텔에서 성수기 때 잠깐 사람 하나 쓰고, 그러니까 인턴으로, 정말 천인공노할, 이건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반짝할 때만 사람 데려다 쓰는데 그것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인턴 데려다가 너 여기서 일하는 거 네 앞으로 캐리어에 중요하게 도움되는 줄 알아. 여기서 일하는 게 얼마나 다들 원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실은 아주 싼 자벽부 부려먹듯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호텔은 어디예요? 이런 건 이름을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기업 계열 호텔인 B사라, 유명 패션업체 A사. 이거 참, 고용부에 가면은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거 하면서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보면 그 알바 모닝가 거기서도 리스트가 쫙 이렇게.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저 돼 있으면은 밝히셔도 됩니다. 어디 한번 물어보십시다. 유명 패션업체 A사는 어디고 대기업 계열 호텔사 B사는 어디입니까?
제가 그 실명은 정확히 미처 모르겠지만. 파악을 안 하셨군요. 네. 요즘 우리가 따로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세상에 이런 경제 뉴스에서도 이렇게 통탄할 소식을 들어야 하다니 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네,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퍼의 해오름 자산의 오진근 대표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정가산책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중복인데 기자실 회식, 요즘은 기자실들 우 몰려가서 밥 먹고 그러진 이제 없어졌나요, 그런 거? 그렇게 별로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아주 없지는 않은데요. 네. 네. 일진들, 팀장들은 누가 와서 좀 챙길 거고. 하긴. 글쎄요,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몇백 명이 되다 보니까 국회 그 공보관실 직원들 이제 기자들하고 밥 먹고 술 먹는 게 일인데, 그거 다 결국 세금이긴 하지만, 그것도 한 몇십 명이 돼야 말이지. 그 국회 기자실이야 몇백 명이 있으니. 그걸 누구는 미풍양속이라 그러던데, 사실 그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실은 제가 쫄쫄 굶어서 좀 샘이 나고 부러워서 말씀드렸어요. 왜 밥도 못 먹었냔 말은 안 물으십니까? 참 의리가 없네. 자, 추경안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루어진 모양인데, 네네. 지금 사람들 관심은 국정원 해킹건이거든요. 진상규명. 예. 그쪽엔 도대체 수사는 아직 검찰 그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곤 있습니까? 의혹은 만발이고 무성한데 도무지 속 시원한 소리 하나는 없고 사람은 죽어버리고 유서는 필적 감정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말도 모르겠고 말이에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대요? 일단 여야가 지금 오늘 추경안 논의 관련해서 지금 추경안 논의가 이 말씀하셨던 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연관돼서 지금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추경안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최종 이제 문구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 오늘 8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서 이제 최종 사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됐었던 이 세입 경정 예산 이 부분 이제 정부에서 세수 확충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잠정적으로 이 조세체계 개편을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합의를 이뤄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대 의견에 예산안의 부대 의견에 이 법인세를 포함한 조세
정책의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전국회 때 진행한다. 이렇게 아마 문구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야당은 이 법인세를 원상 회복해서 이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 논의는 있을 수 없다.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맞서왔는데 어쨌든 문구만 놓고 보면 법인세라는 단어는 넣고 대신 조금 애매모호하게 조세책의 전반의 개편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뭐 여야의 주장이 뭐 한 걸음씩 들어가 있는 대신 어느 쪽으로 균형이 확 쏠리지는 않는 뭐 그런 방향으로 여야가 좀 뭐랄까요 타협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타협. 예. SOC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 50% 합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호남 지역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일부 지역별 액수를 좀 조정하는 선에서 정부가 제출한 11조 8천억 원 규모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잠정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총액은 그냥 놔두자 이거죠? 총액은 아마 조금은 삭감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 야당은 제1야당은 한 6조 내지 7조 정도만 필요할 것 같다 이랬었거든요. 그렇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입경정 부분은 그 세수 확충, 세수 보충하는 그 예산은 이번에 뭐 반영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이 추경안이 깎아서 표에 될 거 없거든. 그렇죠. 갖고 있는 성격상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였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뭐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이 문제와 함께 그 국정원 해킹 의혹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안 되는데요. 네. 지금 여야 쪽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그동안 여당은 지금 국정원 현장조사 빨리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야당은 이 법사위, 국회 정보위, 미방위, 안행위 이 4개 유관 상임위 차원에서 각각 청문회를 개최하고 또 이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야당의 주장 중에 어느 하나도 딱 부러지게 뭐 합의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국회 유관 상임위 차원에서 이 청문회에 준하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그러니까 딱 청문회라고 꼬집진 않았지만 좀 이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야당의 요구를 충분히 감안해서 추후 더 협상을 진행한다는 쪽으로 그 정도에서 지금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야당이 공개적으로 추경안하고 이 국정원 해킹 의혹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해왔지만 네. 실질적인 논의 과정에서는 뭐 연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고지는 좀 남겨뒀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 추경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못하는 것에 대한 정책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그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주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 협상을 마무리 짓는 뭐 이런 걸로 정리를 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당은 이제 내일부터 뭐 본회의에서 이제 추경안이 처리가 되고 나면 네. 추가로 더 이 협상을 진행해서 이 성과를 내오겠다. 이런 전략으로 일단 조금 한 발 물러선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뭐 오늘 하루 새정치연합의 셀프 디스가 화제였다는데 새정연이 왜 자신을 셀프 디스했대요?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외부 인사로 이 홍보 파트 영입을 이제 손혜원 씨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한나라 아니 저 새누리당 조홍동 본부장인가 흉내내가지고 조동원 본부장하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한 여성분 데려왔다면서요. 마이다스의 손이다 뭐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네. 이 손혜원 본부장이 제안을 한 게
어쨌든 이 당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보여주자. 뭐 이런 좀 그 제안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셀프 디스. 디스라는 말이 뭐 이제 젊은 층이 쓰는 은어로. 나도 알아요, 그거. 예. 그거 뭐 이렇게 따돌리고 뭐 저 안 좋아하고 막 그런 뜻이라며. 예, 예. 그래서 이제 첫 단계로 문재인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이 이 본인의 나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글의 핵심은 문재인 대표는 나의 카리스마 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맨날 호남만 얘기하는데 내가 뭐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그런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혁신이나 개혁 노력에 대해서 뭐 게을리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 입에 발린 논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 반성에 대한 그런데 그 반성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기계적이고 뭐 이랬다면 오늘 얘기는 좀 본인들 개인들이 좀 솔직하게 정치인 개인들이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내 생각을 좀 더 살갑게 좀 제시하는 뭐 그런 차원이었다고 할 수 있어서 사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오늘 하루 화제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새정치연합이 어쨌든 지금 혁신안 논의가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좀 거창한 혁신 논의와 함께 이런 좀 국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병행을 한다면 뭐 어쨌든 혁신의 효과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이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들 앞에 정치인들이 자기 생각을 확실히 그리고 솔직하게 밝힌다. 그거 부고장 날아오기 전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부고장 날아오기 전에 그럴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의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네, 어제 가계 대책, 종합대책이라고 발표된 거 다들 보셨죠? 먹고 사는데 굉장히 필요한 문제이기도 할 뿐더러 우리 경제의 암적 존재이자 구조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실은 가계 부채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과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도 일면 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 때문에 좀 묻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소상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화로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득이라고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뭐 뉴스를 잘 못 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예. 제가 조금 정리 겸 첫 질문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재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뭐 정부의 어느 기관이 참여했느냐는 사실 우리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 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예, 먼저 그 내용을 한번 간추려봐야겠는데, 원금을 갚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장기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앞으로는 이런 거 굉장히 까다로워진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주택담보대출 받아라. 이런 거가 좀 두드러졌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포함해서 어제 대책의 요지를 한번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그곳의 문제점 차근차근 풀어나가 볼까요? 예. 어제 발표한 관리 방안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요. 네. 분할 상환을 유도하여 전체적인 부채 규모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거치 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원금과 균등 분할 상환을 하고 있고요. 담보 심사에 있어서도 상환능력 중심 심사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유도하고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유도한다. 그 말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좀 예. 갑자기 여쭙고 싶은 게 생겼어요. 얼마 전에 아주 많은 관심과 20조씩 2번 40조 풀었던 안심 대출 전환이라는 거 있었죠. 예, 안심 대출 전환이 있었죠. 그게 30년 동안 뭐 2.6%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대단했는데, 예. 그거 까놓고 다 결과를 1, 2차 하도 많이들 사람들이 신청해서 2차로 20조를 긴급해서 총 40조를 풀었죠. 예. 분석을 해보니까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혜택을 받다.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심대출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변동식 대출에 따른 피해와 정말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서민층들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긴급히 40조 원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그것도 주택금융공사가 어디 뭐 쥐어짜듯이 해가지고 잘 안 되면 그것도 공적자금으로 풀어야 될지 모르지만 예. 그렇게 했는데 실은 중산층 이상들 거긴 뭐 연봉 1억 넘는 사람들도 5.8%인가 됐고 예. 근데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예측하기가 힘듭니까?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은 시뮬레이션도 안 한답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서민금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심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보험회사, 저축은행 그렇죠.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금융권에서 받은 사람들은 시급하게 처방을 필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금융권에서 받은 사람들은 아예 대상에도 안 넣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응급 환자들은 내몰치고 출장 방문해가지고 집에서 얌전히 잘 알고 밥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자 깎아주는 셈이었죠. 저희들도 그 점에 있어서는 참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거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해보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저희들도 이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면 제가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 이런 업체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이자를 깎으려고 오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정도의 예측 능력도 없는 경제 관료들이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좀 근본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좀 근본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전화 다시 연결 중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되나요? 이강윤의 오늘에서는 왜 꼭 외부 출연자와 전화를 하면 꼭 이런 사단이 생기는지. 혹시 이 관련해서 제가 공지는 조금 좀 늦었습니다. 뭐 미안합니다만 이 관련해서 말씀 주시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막 바로 올려주시고요. 신월동박 네. 다시 연결이 됐죠? 여보세요? 예. 네, 김 대표님. 전화가 끊겨서 순간. 근데 이렇게 예측 능력이나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안 해보거나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상식이 없으신 분들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네. 안심대출이 금융관료들, 정부 당국자들을 안심하게 만들기 위한 안심대출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예, 뭐 비판해야 될 건 하는데 비판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의 규모도 컸고 타이밍이 중요하고 하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어제는 포커스가 맞춰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안심 얘기가 생기긴 했고요. 대출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띄던데 이건 아마 가정주부들이나 고정적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직결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 신용카드가 소득에 있는 한도 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사실상 2000년도에도 카드 사태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자기 소득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소득 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의미가 있는 얘기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것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 한두 가지 지금 얘기되지 않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밖에 좀 소득 증빙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실질적으로요. DTI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했던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완화해 왔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던 것들을 사실상 반영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초이노믹스의 요체는 부동산 값을 조금 인위적으로라도 부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DTI, LTV 이런 거 좀 완화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좀 살아. 전세값 막 오르고 하니까 그 미친 듯이 뛰는 전세값 따라가려고 애쓰느니 그러지 말고 그냥 집을 사십시오. 그래서 대출 조건 완화해줬는데 불과 한 1년여 만에 정반대로 확 돌아섰어요. 물론 그동안의 비판적인 견해를 수용하긴 했지만 그동안은 대출 받아서 집 사라는 말을 믿고 은근히 타이밍을 보던 사람들로서는 아니 이거 그럼 어쩌란 얘기지 하고 갑자기 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당황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보세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이 네네. 사실상 이게 지금 뭐 저희들은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1년 전에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소득을 본다는 것들은 서민들은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억 이상 고액 연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득 심사를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큰 방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소득을 담보로 해서 주택 구입을 해야 되는 것들인지 빚을 내서 주택을 사다 보면 한 20년 30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 은행에다가 그냥 이자 내다가 내 집 마련했다는 그 허탈감만 받을 것들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번 대책에 있어서 서민들이 그럼 주택 구입할 수 없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없다는 것들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나왔던 점이 하나가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LTV, DTI 완화했던 것들이 문제였다고. 그런데 DTI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것들은 없이 슬그머니 소득심사를 강화하겠다. 끼어엮기식으로 발표를 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는 것들이 아쉬운 것들입니다. 그나저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확 바뀌면 좋은 쪽으로 바뀐 것은 일단 인정은 하겠지만 그것을 믿고 자금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던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헷갈릴 수 있을 뿐더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구나. 그러면은 집 안 사야겠다. 이렇게 돌아설 수 있잖아요.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대단히 강하니까. 대단히 강하죠. 그렇다고 보면 부동산 가격 부양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노리고 디프레션에 빠지는 것을 피해보려던 정부 정책에 혼선이 생기진 않을까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요. 저희들 우스갯소리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빚의 속도처럼 증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1년간 정부가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1,100조의 빚이 가계부채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뜨거워라 해서 이렇게 가다가 지금 큰일 날 것 싶어서 방향을 전환한 것들이었는데 이 방향 전환은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하지 못한 점으로 오다 보니까 시장들은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거든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는 소득을 간다 보면 연봉 5천만 원 미만에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제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설령 또 돈이 있는 사람들도 정부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다 보면 오히려 부동산 부양
위해서 솔직하게 이번에 다 반성문을 쓰고 했으면 그나마 정책의 변화의 턴을 시장이 읽을 건데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더욱 헷갈려서 관망 자세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솔직함이 참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는데 예. 차라리 쉽고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자 하고 그 첫 대책으로 이런 걸 내놓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야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점이 있으니 향후 집을 사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어느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차라리 정직하게 다 밝혀야 선의의 피해자도 막을 뿐더러 최소한 무능하기는 해도 부정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능하면서 정직하지도 못하다. 그거 아주 최악 아닙니까? 최악이죠. 네. 제가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노무현 정부 때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 아주 심했죠. 그때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한나라당이 뭘 하느냐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때 이제 도입된 게 LTV나 DTI 이런 제도였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전문가였는데 사실상 부동산을 팔게 되었거든요. 그때 모든 전문가들한테 다 상담을 했는데 평당 아파트가 1,000만 원이 넘으면 일본처럼 될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집을 팔고 나서 한 배로 더 올랐거든요. 그렇죠. 전문가가 필요 없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무현 정부는 반성문을 나중에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놨고 LTV나 DTI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는 부동산 가격은 좀 더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느냐. 이거 평당 25평 하는 강남의 아파트가 6억 이상 한다는 것들은 비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은 많이 거품이 끼어 있다. 내려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대구 같은 데서는 지금 집값이 이상으로 아주 폭등하면서 과열이다가 몇 개월째 나오고 있는데 거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부동산 가격들이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뿐만 아니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행정청들이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이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들이, 주택들이 기존의 구시가지들의 아파트 가격을 또 올리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지금 대구뿐만 아니고 동탄도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LTV와 DTI 문제를 포함해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되려면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 말고 또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 최 부총리가 남아있는 한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하고요. 최경환 부총리가 문책 경질을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 경제팀을 꾸려야 하고 그 이후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부총리가 남아있는 한은 뭘 해도 안 된다? 예. 아주 솔직하고 화끈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기 반성문도 못 쓰는 분이 있는 한은 뭐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죠. 시장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치적 혼란이 있으니까 그 정책을 전환할 때는요. 먼저 그 책임졌던 사람이 깨끗하게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와야지 시장에게 그 사람이 추진하는 정책이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 해본 바 중에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아주 분명하고 똑 떨어지게 말씀하신 거의 첫 번째 분이셔서. 그렇습니까? 아까 죄송하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 물었나 싶었는데.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어쨌든 최경환 부총리 입장에서는 인신공격성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죄송하다고 말한 것들이었는데 원래 나라를 생각하시면 물러나셔야 되지 않고 그것도 사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저는 물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러나려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또 딴 생각하지 마라고 한마디 꾸짖어서 장관 그만두고 지역구로 가려고 가방 챙기던 사람들이 지금 뻘쭘하긴 해요. 어쨌거나 한번 보십시다. 친박계의 핵심이라니까.
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아마 9월경에 올리지 않을까 이런 견해들이 많던데.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경제 바로 우리 휘청휘청 합니까?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단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로 주식 투자 자금이라서 이 자금이 이탈해서 주가 하락에 되는 정시 파동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고 있고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좀 플러스 되는 요인은 원화가 절하돼서 이것이 수출을 촉진해서 다시 외화를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적 요소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부분에는 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짧게 답변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께서 선생님 말씀 듣다가 이거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올리신 건데요. 예. 고정금리로 대출 전환했다가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그 차액은 이제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심대출 같은 거나 이제 고정대출 들리니까. 그러면 은행이 부실로 하게 될 텐데 대출 받은 사람이 죽느냐 아니면 은행이 죽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 은행이 죽으면 우리 경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클로렐라 님이 주셨습니다.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깨는 게 주택공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실을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메꿀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어쩌면 내가 내 돈이 나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부자들한테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인데 안심 전환대출로 전환했던 것들이 어쩌면 외통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이 부실해서 망가지기 전에 공적 자금으로 또 메꾸지 않겠느냐.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이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택공사가 담보를 썼기 때문에. 근데 주택금융공사는 결국은 나라 돈 재정으로 세금이 들어가기 운영하는 때문에 거니까. 은행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금이 투입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죽는 거 모르고 있었군요. 예. 지금까지 경제정의연대의 김득의 대표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